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엄주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들어가는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1학년 학생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이번 주 3시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수업으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맡은 단어는 좀 지리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이라는 단원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어떤 지역별로 기후도 다르고 지형도 다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신기하다, 멋있다, 예쁘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다르지? 그리고 이렇게 다른 모습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지라는 좀 호기심을 갖고 바라본다면 좀 여행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단순히 이걸 외우기 위한, 지르는 외워야 되는 정말 너무 재미없는 과목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3시간 동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이라는 단원인데요. 한번 교과서에 있는 이 맨 처음에 나오는 물음입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그리면 밀레가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지역의 한 농촌을 배경으로 그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낮잠 자는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 이유를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추론해보자 그랬습니다. 힌트가 나와있죠.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이라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지중해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서 혹시 아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굉장히 덥고 그다음에 건조한 편입니다. 덥고 건조하다. 우리나라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렇게 한낮에는 일을 좀 쉬고 그다음에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서는 시에스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왜 낮잠 자는 문화가 발달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여름철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렇게 낮잠을 자고 그 시간에는 좀 일을 쉬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 기후와 관련된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 역사적인 예를 본다면 우리나라 대관령, 강릉에서 서울로 오다 보면은 대관령이라는 고개를 넘게 됩니다. 들어봤죠? 대관령. 거기에는 지금 여러분들 무슨 작물을 재배하고 있을까요? 배추, 무 이런 고랭지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과거에 이런 넓은 배추밭이 옛날부터 그냥 배추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울창한 산림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화전민들이 그쪽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거기에 있던 울창한 산림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베어버리거나 불질러가지고 거기를 이제 밭으로 만든 거죠. 그런 걸 우리는 화전농업이라고 합니다. 화전농업. 들어갔죠? 화전농업. 불질러가지고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지은 거. 근데 그렇게 농사를 지은 거는 좋은데 문제가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인간한테는. 울창한 산림이 있었을 때는 거기서 비가 오더라도 그런 나무들이 토양 유실을 막아주는, 나무들이 토양을 딱 잡아줘가지고 아무리 비가 와도 산사태나 홍수가 좀 덜 났는데 그 나무들이 다 베어버리는 상황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은 많은 비가 오면 흙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산사태 같은 것들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주간의 택리지, 그 전 시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우리 이주간 택리지에서는 사람이 살만한 곳에 4가지 조건을 들었다는 거 혹시 배웠죠? 전 시간에 배웠는데 거기서 이제 이 대관령에 대한 얘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술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수십 년 전부터 산야가 모두 개간돼요. 그러니까 산이 모두 개간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 베어버리고 밭으로 개간됐는데 그래서 마을이 서로 있다. 산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도 없게 되었고 화전을 일구느라 불을 질러서 했고 그래서 장마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양의 토양이 쓸려 내려가서 어떤 산사태 같은 것들이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환경은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고 또 인간은 자연환경을 또 이렇게 개발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하면 크게 보면 기후와 지형을 둘 수 있습니다. 기후, 그다음에 지형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우리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기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라는 건 뭐냐? 기후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은 기후 뭐다? 기후는 영어로 뭐죠? 기후 웨더? 클라이메이트? 그죠? 클라이메이트죠, 클라이메이트. 그래서 기후는 클라이메이트라고 씁니다. 클라이메이트. 웨더랑 뭐가 다르지? 그죠? 기후, 날씨.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뭔가 다른 뉘앙스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 인천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씨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인천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씨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기후에 가까울까요? 날씨에 가까울까요? 또 하나 볼게요. 인천의 연평균 강수량은 1234mm입니다. 이거는 기후에 가까울까요? 날씨에 가까울까요? 어떤 개념일까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일 인천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씨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일 그 어떤 단기간,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날씨입니다. 날씨, 웨더, 날씨. 이거는 날씨는 계속 반복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4월 1일의 날씨가 어느 해에는 25도씨가 될 수 있고 어느 해에는 28도씨, 어느 해에는 20도씨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계속 반복되지 않으며 변화무쌍합니다. 날씨는 이거는 오늘 구름의 양에 따라서 내일 날씨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단기간의 종합적인 대기 상태가 날씨가 된다는 거죠. 날씨. 그거는 내년에 4월 1일 날씨는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보통 2, 3일 전에나 일주일 전에 예측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에 인천의 연평균 강수량은 1234mm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연평균 강수량 연평균은 얼마큼의 기간을 연평균을 냈을까? 1년의 평균을 내는 거는 보통 30년입니다. 30년 동안인데 우리가 지금 2021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의 평균을 낸 거를 지금 그 다음 10년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내년쯤 되면 1991년부터 2020년까지가 기후가치도 나올 거예요. 30년 동안에. 그걸 또 내년부터인가 내후년부터는 또 그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최근 30년 동안의 평균. 그러니까 해마다 들쭉날쭉 할 수 있겠지만은 평균 30년 동안의 평균 내다 보면은 그 지역의 대략적인 이 지역은 강수량이 얼마다. 이 지역의 4월 달에 연평균 기온은 얼마다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거기서 약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기후가 된다는 거죠. 기후. 그렇죠? 그래서 기후는 연평균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0년 평균값이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이고 반복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종합적인 대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리에서 배우는 거는 기후를 배운다는 거죠. 기후. 지리에서 배우는 건 기후.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기상청에 내가 날씨 캐스터가 되려면은 날씨를 배워야지. 날씨 천문 상태를 배운다면 지리에서 배우는 거는 어떤 평균 상태를 배우고 그게 인간 생활에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후를 배우려면 첫 번째 위도, 경도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가로로 긋는 선이 위도가 되는 거죠. 가로로 긋는 선, 위도. 이게 그래서 이게 위선. 그래서 이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적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적도가 0도. 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숫자가 높아진다. 여기 0도니까 적도 기준 올라가면은 고위도. 그다음에 적도로 가까워지면 저위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위도. 그다음에 경도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여기 세로로 긋는 선.
이게 경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되는 경도선 어디죠? 런던. 본초 자오선이라고 런던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시간.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동경. 런던보다 동쪽으로 가면 동경, 서쪽으로 가면 서경이 됩니다. 서경. 그래서 동경 몇 도에 있느냐, 서경 몇 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런던과 몇 시간 차이가 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세로로 나눈 거는 시간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 가로로 나타내는 거는 이거는 어떤 기후 나타낸다는 거죠. 기후, 날씨 상태. 근데 왜 이거에 따라서 왜 위로 갈수록 추워지고 기온이 낮아지고 적도로 갈수록 왜 기온이 높아지는가를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구과학적인 거죠. 지구과학적. 하지만 지구과학적인 것도 어느 정도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기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태양이 오는데, 이게 지구거든요. 지구. 적도에 있는 저희도죠. 저희도 숫자가 나니까 저희도 쪽은 바로 햇볕을 바로 받는 거죠. 바로. 맞습니까? 저희도 쪽은 이쪽 오는 곳과 요 각이 거의 직각입니다. 직각. 그러니까 바로 많은 양의 햇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고緯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햇볕이 오는 양이 비스듬히 오는 거예요. 비스듬히. 오면서 넓은 면적으로 빛이 분산됩니다. 태양열이. 여기는 좁은 면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열을 받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여기가 뜨겁겠지. 적도 쪽이. 그 다음에 비스듬히 오는 고緯도 지방은 태양열이 분산되다 보니까 좀 열을 덜 받겠죠. 그 여기는 좀 더 추워지는 거고, 여기는 굉장히 뜨거운 열을 많이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덥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입사각과 단위 면적당, 똑같은 면적당 태양을 받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緯도 쪽과 고緯도 쪽은 어떤 기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가 고온, 저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은 또 지구는 점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하고 또 반시계 방향으로 또 공전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도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하는데,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돌 텐데, 보면은 우리 하지 동지는 여러분들 개념을 알죠. 하지는 1년 중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동지는 1년 중에서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그리고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죠. 근데 이제 하지는 여름에서 겨울로 갈 때는 이제 가을을 거쳐가니까 여기가 추분이 되는 거고, 겨울에서 여름 갈 때는 봄을 거쳐가니까 춘분이 되는 거죠. 춘분. 이해되죠? 그러면 가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을 때 이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여기는 이쪽 부분이 계속 낮은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 말고 밝은 부분 낮기 때문에 여기가 한 바퀴 돌아도 낮이 엄청 길게 나타나는 거겠죠. 근데 여기는 여기는 엄청 긴데, 밤은 굉장히 긴데 낮은 굉장히 짧겠죠.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하지, 여기가 동지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남반구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죠? 남반구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가 동지가 되겠죠. 동지. 여기가 북반구는 하지, 여기는 동지. 그리고 여기는 남반구 쪽이 하지가 되겠죠. 여기는 남반구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남반구와 북반구는 차이점이 뭐죠? 계절이 반대입니다. 계절이. 그래서 우리가 여름일 때는 남반구, 호주 같은 나라는 겨울. 우리가 여름일 때 겨울,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일 때는 호주는 엄청 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우리는 겨울철에 크리스마스인데, 거기는 뭐 해변에서 막 수영복 입고 그런 크리스마스를 즐긴다는 거죠. 한여름에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일 때는 여기가 이제 여기를 확대시켜 놓은 건데, 여기는 북반구의 여름이 되는 거죠. 북반구 여름. 하지, 여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한번. 요 북반구 쪽에 있는 나라는 계속 한 바퀴 돌아도 여기는 계속 여름인 거예요. 여름. 낮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름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밤이 없어요. 한 새벽 한 2시 정도 돼야지 살짝 검어지다가 한 4시 정도 되면 다시 또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거의 한 20시간 이상이 낮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만 지금 계속 낮이 반복되는 거죠. 아무리 빙빙 돌아도. 그러니까 여기를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백야라고 하죠. 백야가 되고, 만약에 이쪽이 왔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낮이 또 있지만 여기에 낮을 보세요. 낮이 없어요. 낮이. 계속 여기서 삥삥 돌면 계속 밤이 되는 거예요. 밤. 거기서만 계속 여기 있는 좀 완전 고위도 지방에서는 계속 밤만 되는 거죠. 한 이쯤만 가도 낮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 여기만 가도 거의 겨울에 가면은 한 4-5시간, 4시간 정도만 살짝 해가 비쳤다가 20시간이 계속 껌껌한 밤이 된다는 거죠. 여기 뭐죠? 이런 걸 우리가 백야 현상의 반대인 극야라고 합니다. 극야. 이거는 백야 현상, 극야 현상.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백야 현상 좀 고위도 쪽에 가면은 진짜 겨울에 한번 고위도 쪽에 가봤는데 해가 엄청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도 좀 한 10시 정도, 9시, 10시 정도에 해가 좀 밝아졌다가 한 4-5시 되면 해가 금방 지더라고요. 낮이 엄청 좀 너무 짧으니까 겨울에 때는 춥고 그러니까 좀 생활이 움츠러들고 좀 우울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그렇게 뭐 짧다고는 짧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구의 공전과 계절의 변화.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좀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는 인간의 의식주와 또 농업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죠. 기후에 따라서 먹고 입고 사람이 사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사 짓는 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교과서 우리 4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이 기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후 지도가. 선생님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러는데 뭐 어느 나라가 어느 기후다 이것까지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느 그 라인. 근데 딱 보면은 어렵지 않은 게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첫 번째 적도는 엄청 아까 덥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적도 분에 무슨 기후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우리 열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열대기후.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더운 열대기후. 아프리카 이쪽 지역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 필리핀 이쪽에 열대기후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브라질 이쪽에 열대기후가 나타나겠죠.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후는 진짜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이런데, 그 다음에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쪽 사막 이런 쪽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건조기후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도 사막이 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호주의 중심부를 우리는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호주의 그 호주의 가운데 사막도 있고 이런 오지를 아웃백이라고 합니다. 아웃백 여러분들 그 스테이크 한번 처먹으러 가는 그런 아웃백만 아니라 여기 지금 그런 아웃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호주에 선생님이 호주를 많이 가봤는데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집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진짜로 거기서 아웃백이 많을 줄 알았는데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아웃백, 피스트 이런 데가 좀 이렇게 계속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이런데 건조기후는 아니고 온대기후는 약간 이런데 온대기후 나타나기 때문에 온대기후 이런데 이다음에 온대기후 나타납니다. 여기 우리나라도 온대기후 나타나고 여기도 온대기후 나타나고 조금 약간 중위도 지방 그래서 온대기후 나타나겠죠. 여기도 온대기후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온대기후가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면은 책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온대기후, 중위도 지방에. 그 다음에 좀 더 고위도 지방 가면 좀 추운 냉대기후. 이런데 냉대기후 나타나겠죠. 이런데 시베리아, 캐나다 냉대기후. 근데 냉대기후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북반구에서는 냉대기후를 볼 수 있는데 남반구에서는 냉대기후가 없습니다. 특이하게 냉대기후가 다른 거는 남반구에서 다 있는데 이것만 없어요. 이건 왜 없을까요? 냉대기후는 왜 없냐면은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한 60도 부근에는 북반구에는 땅이 있는데 엄청난 육지가 있는데 남반구에는 60도 부근에 땅이 없는 거예요. 거의 땅이 없어요. 60도를 그으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땅이 없어요. 다 바다인 거예요. 바다에서는 냉대기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반구에서는 냉대기후를 볼 수 없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위도대에 남반구에는 육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냉대기후보다 더 추운 거, 완전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뭐 에스키모나 이런 사람들만 사는 곳이 바로 한대기후죠. 한대기후. 여기 뭐 북극지방, 남극지방 이런 한대기후가 나타나겠죠. 거기. 그다음에 또 고산기후가 있습니다. 고산기후는 뭐냐면 이거는 위도도 중요하지만 위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게 그 해발고도입니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적도지방, 저위도지방부터 열대,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산기후는 빠진 게 어떤 위도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거는 해발고도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냥 좀 몇 도부터 도대체 열대기후 몇 도부터 이거 좀 이렇게 온도로 좀 알고 싶다 한다면 그걸 이제 쾌펜이라는 사람이 기후를 구분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또 구분하고 또 여기서 또 한 번 구분하고 또 한 번 구분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세계지리 시간에 배우는 거고 뭐그 정도를 알면 좋겠지만은 그건 좀 무리고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대기후 A 앞에가 A가 붙고 온대기후는 C, 냉대기후는 D, E, B가 여기 와야 되는데 B는 건조기후로 뺐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개는 이거는 약간 온도랑 관련된 거, 이거는 강수량과 관련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후가 뭘까요? 열대기후 당연히 나무 잘 자라겠죠. 온대기후 나무 자랄 수 있어요. 냉대기후도 자랄 수 있는데 한대기후랑 건조기후는 나무가 거의 못 자라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수목기후라고 하죠. 수목, 나무. 그다음에 두 개를 무수목기후. 참고로 알았어요. 수목기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후,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기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열대기후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 숫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개념이 최하열, 가장 추운 달, 최난월,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한월은 몇 월 달일까요? 1월 달이죠. 1월 달. 가장 더운 달은 몇 월 달? 8월 달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친다면 남반구는 그 반대가 되겠죠. 최한월이 8월 달. 남반구 기준으로 하면 최난월이 1월 달이 되겠죠. 남반구에서는 그렇죠. 아까 호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계절의 반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대기후는 너무 덥다 보니까 거의 뭐 욕 나올 정도로 덥습니다. 아이씨 여기서 지금 말하면 좀 그러니까 18도 이상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가장 추운 달도 18도가 다 넘는 거예요. 18도 넘는 거를 우리 열대기후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추운 달을 한번 찍어보고 그게 18도 넘는지 안 넘는지만 보면 되겠죠. 열대기후는. 그 다음에 온대기후는 가장 추운 달이 18도는 넘지 않지만 영하 3도보다 높아야 돼요. 영하 3도보다. 그렇죠? 영하 3도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대기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온대기후입니까? 말하는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은 온대기후죠. 왜냐하면 겨울철에도 뭐 1도, 2도 정도 되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온대기후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럼 냉대기후는 최한월 평균율이 영하 3도보다 낮죠. 그럼 영하 3도보다 낮지만 그래도 더운 달, 1년 중에 따뜻한 달이 10도는 높아야 돼. 10도보다 높아야 돼. 10도는 잠깐 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10도도 안 된다. 영하 3도보다 낮은데 10도도 안 된다. 그러면 뭐죠? 그게 한대기후죠. 한대기후. 1년 중에 가장 여름인데도 10도로 안 넘어. 10도면 엄청 좀 쌀쌀한 거잖아요. 그것도 1년 중에 가장 더운 달이 10도도 안 넘으면 그건 한대기후가 된다는 거예요. 한대기후. 알겠죠? 좀 복잡한가요? 그다음에 건조기후는 강수량만 보는 거예요. 강수량만.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강수량이 500ml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지역. 비가 좀 안 돼 막 증발이 막 돼. 이거는 건조기후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건조기 500ml도 안 된다. 조금 일단 머릿속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잡고 선생님이랑 한번 볼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근데 열대기후 하나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열대기후 안에서도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보는 읽는 방법은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 기온 이거는 강수량입니다. 이거는 월별이고 강수량을 나타내는 건데 딱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선은 지금 월별 기온 이 막대 그래프는 월별 강수량입니다. 알겠죠? 강수량인데 기온을 보세요. 기온 아까 선생님 몇 도라고 했죠? 열대 기온은 18도를 그어라. 18도를 기준으로 해라. 18도 기준으로 해라. 근데 이게 기온인데 가장 낮은 달도 어쨌든 18도보다 높죠. 그럼 무슨 기후일까요? 최하나 평균 기온이 18도보다 높기 때문에 이거는 열대기후라고 본다는 거죠. 열대기후. 알겠죠? 세 개. 근데 이 기온은 다 열대기후에 속하는데 밑에 있는 강수량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떤 지역별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여기는 막 많이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1년 내내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죠.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몇 밀리니까 우리나라 한 1300mm, 우리나라 전체 강수량 우리나라 기준으로 1300mm 됩니다. 그럼 한 달에 몇 밀리 내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100mm 좀 넘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우리나라도 비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오는 편일까요? 많이 오는 편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보면 여기는 거의 200mm 가깝죠. 평균적으로 한 150mm씩 내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이 오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온다는 지역이죠. 이거는 무슨 기후? 열대 우림 기후라고 합니다. 열대 우림 기후. 이런 데를 알겠죠? 여기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많이 오지만 조금 올 때는 엄청 조금 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와 조금 올 때 차이가 확 벌어지는 지역을 우리는 열대 사바나 기후라고 합니다. 사바나 기후 이 정도 알아야 되고 사바나 기후는 뭐 여러분들 알잖아요. 세렝게티. 그런데 야생 동물이 막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그죠? 그런 데서 막 있는 거. 여기는 이제 동물왕국보다는 어떻게 하죠? 동물왕국보다는 무슨 가젤 같은 애들이 막 거기서 깡총깡총 뛰어가면 어떻게 거기서 사자들이 어슬렁어슬렁 가고 있다가 갑자기 막 같이 뛰어가면 가젤이 막 살려고 하다가 막 방향 튀고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잡히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동물왕국 보면 우리 보잖아. 막 우리는 누구를 응원해요? 주로 가젤을 응원하죠. 가젤 잡히면 안 돼 하다가 막 가젤 막 잡혔다가 막 딱 발버치다가 또 도망가기도 하고. 이게 바로 세렝게티. 그게 바로 사바나 기후입니다. 사바나 기후. 여기는 우창한 산림은 아니에요. 막 풀들이 막 있는 곳이잖아요. 풀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동물들이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막 이렇게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비가 많이 오는 곳을 향해서. 근데 가다 보면은 뭐 누우떼들이 가다가 어떤 하천을 건너는데 하천에서 누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크로코다일, 악마랑 악어랑 다른 겁니다. 악어 지금 비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악어가 거기서 노리고 있다가 꼼빡꼼빡하고 있다가 그 누우떼를 물죠. 그럼 누우떼를 막 발버치려고 막 발을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막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불쌍하잖아요. 그죠? 막 내가 막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그게 이제 생태계에 그걸 막 누가 악이라고 생각하고 막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악어 입장에서는 그게 살아야 되니까 그걸 내가 오늘 식량을 안 먹으면 내가 죽는데 그렇죠? 악어도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태계가 유지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선생님 좀 사바나 기후에 또 흥분했네 보면은 사바나 기후 그렇습니다. 그게 되는 거고 이거는 1년 내내 비가 울창하게 되는 막 우리가 밀림, 정글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사바나 기후 동물의 왕국에서 나타나는 거. 열대 몬순 기후는 몬순이라는 건 뭐냐면은 몬순 바로 그 계절풍이 말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걸 몬순이라고 합니다. 몬순. 이런 데는 대표적인 나라가 그 태국, 방콕 이런 데예요. 여름철에 7, 8월 달에 미친 듯이 비가 옵니다. 미친 듯이.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달에 500mm 내려. 500mm. 한 달에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막 쓸려 내려가죠. 쓸려 내려가고 뭐 대표적인 방글라데시 이런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거기는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안 가죠. 보면 왜냐면은
그 정도 맨날 저기가 아무리 좋은 거 막 가전제품 사놔도 그 다음 해에 쓸려 내려가니까 그럼 또 살았어. 또 잘 상하겠죠. 상하다 보니까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독특한 또 향신료를 많이 쓴대요. 향신료를 많이 쓰는 이유는 음식의 어떤 부패 방지 같은 걸 위해서 잘 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시고랭, 인도네시아의 전통 그 밥 주식인데요. 나시라는 거는 뭐죠? 쌀. 고랭은 볶는다. 그런 뜻이에요. 나시고랭. 여러분들 뭐 베트남 쌀국수집에 가면 나시고랭 같은 거 그 메뉴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대기후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열대기후에는 또 그런 주된 뭐죠? 주거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개방적 구조, 더우니까 경사가 급한 지붕.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비를 빨리 빼줘야 되니까 경사를 급하게 만들었고, 땅에서부터 좀 띄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부터 짓는 걸 우리 고상가옥이라고 하죠. 고상가옥. 왜냐면 이렇게 지열이 바로 올라오는 걸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맹수나 해충으로부터 뭐 뱀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좀 땅에서부터 좀 집을 띄어서 짓는다는 거죠. 또 수상가옥, 물이 많으니까, 비가 많으니까, 물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 위에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이런 수상가옥은 뭐냐면은 이런 나무 위에다 집을 짓기도 하죠. 나무 위에다. 여기는 수는 나무 숫자, 이거는 물 숫자 쓰는 거예요.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무슨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열대기후에 또 농업에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동식 화전농업이라는 걸 합니다. 이동식 화전농업. 이동하면서 불 질러서 농사 짓는 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나무를 베죠. 엄청난 울창한 나무를 베고 또 불을 질러 경지를 만듭니다. 나무를 벤 다음 불질러 경지를 만들고 그 재를 이용해서 또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비가 엄청 오잖아요. 아까 열대 우림기후 같은데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땅 위에 있었던 유기물질들이 쓸려 내려갑니다. 쓸려 내려가서 또 토양이 또 황폐해지는 거예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럼 또 다른 데 이동해서 또 농사를 또 나무를 베고 또 부르지를 경지를 짓고 이동식으로 화전농업을 한다는 거죠. 왜 부르질일까? 엄청 울창한 산림을 다 부르질러가지고 일반 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왜 정착해서 이동할까? 바로 기력, 땅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계속 1, 2년 농사 지면 또 딴 데 이동해가지고 땅의 힘이 또 새로운 땅의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동식 화전농업이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농사 짓는 게 카사바. 우리나라 친다면 고구마랑 비슷합니다. 고구마랑 비슷하고 카사바 칩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과자가 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보면 선생님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카사바를 우리가 흔하게 먹는 곳이 바로 이겁니다. 공차 유명하죠. 공차에 가면 이 펄이 들어가죠. 펄이 타피오카 원료가 타피오카래요. 타피오카. 근데 타피오카가 이 카사바에서 나오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녹말을 추출해서 이걸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먹어봤죠? 이거 선생님은 공차는 이거 좋아하는데 이 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먹으면은 뭔가 그래서 펄을 빼서 먹습니다. 펄을. 근데 여러분들 왜 빼요? 그랬는데 선생님 별로 맛이 이렇게 맛도 그렇고 먹고 나면 뭔가 이렇게 좀 더부룩한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펄이 바로 이 카사바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은 플랜테이션이라고 들어가죠. 플랜테이션. 그래서 유럽의 또 식민 지배가 플랜테이션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이 노동력, 이주 노동력, 값싼 노동력과 아열대 기후의 유리한 기후 조건. 아열대는 열대와 비슷한 기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합쳐져가지고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다는 거죠. 대규모 하나의 단일 작물을 가지고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나나 농장이 있습니다. 바나나 농장. 엄청나게 넓은 바나나 농장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게 바나나 나무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선진국에 또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열대 기후에서 또 농업을 하는데 열대 계절풍 기후, 아까 열대 몬순 기후,
뭐 태국 같은 데 말했다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죠. 이런 데서는 이런 벼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벼농사. 또 아시아 지방에 이런 열대 계절풍기가 많이 있는데 아시아 지방의 주식은 또 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 1년에 2번 아니면 3번까지 벼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번만 농사를 짓죠. 그 다음에 끝나면 뭐 보리 농사를 짓는데 여기는 2번, 3번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벼는 또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온은 높은데 비도 많이 오는 그런 환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름철은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벼농사 짓기에 유리한 편이죠.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자료인데 쌀의 재배 지역, 주로 이런 중국의 남부 지역,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이런 인도 이런 지역이 바로 뭐 동남아시아 이쪽이 쌀을 많이 재배하겠죠. 쌀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열대, 뭐 계절풍 기후 이런 데 속하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태국의 타이 방콕의 기후, 여름철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고 18도를 넘으니까 열대 기후고 여름철에 북쪽으로 비가 오니까 쌀농사 짓기에 엄청 유리하겠죠. 그래서 주요 쌀 생산국을 보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주로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쌀은 생산지와 소비지가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쌀은 그러다 보니까 수출 국제 이동량이 밀에 비해서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쌀은 생산하는 데서 바로 소비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많이. 밀은 하지만 엄청나게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수출과 수입이 약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밀. 우리나라는 밀은 거의 생산하지 않지만 수입은 많이 하죠. 밀가루, 빵, 라면, 밀가루를 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쌀을 수입에 의존하는 필리핀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1년에 3번이나 쌀을 수확할 수 있었던 필리핀은 쌀을 수출하는 국가였는데 다국적 기업이 들어와서 주로 바나나를 생산하면서 쌀을 이제 재배를 들어가게 되고 쌀 생산지에다 바나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쌀은 필리핀 사람들 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쌀을 수입에 의존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쌀을 여러분들이 많이 먹진 않지만 쌀 농사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쌀에 그만큼 식량 안보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적도 지방에 다 열대 기후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덥지 않은 열대 기후가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나우스라는 곳, 브라질 여기 남미에 보면 마나우스가 이쪽에 있거든요. 아마존강 한복판에 있는데 마나우스는 해발 고도가 60m 좀 낮은 데죠. 그러니까 굉장히 평균 기온이 20몇 도로 1년 내내 평균이 높으니까 열대 기후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적도 지방 옆에 있는 키토라는 곳이 있습니다. 키토는 영도 적도죠. 해발 고도인데 거의 3,000m 가깝습니다. 그런데 평균 기온은 18도는 당연히 안 높고 한 15도, 14도 정도 되는 거예요. 14도도 1년 내내 14도. 그러니까 열대기후에 원래는 위도상으로 열대기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선한 기후 1년에 14도 정도로 선선한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지도상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열대기후고 열대 고산기후, 열대 지방에 있지만 고산기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상춘기후, 항상 봄과 같은 기후라고 한다는 거죠. 고산기후 또는 상춘기후라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영도가 지나가는데 여기가 키토가 있습니다. 키토는 에콰도르의 수도입니다. 에콰도르 수도고 여기가 지금 안데스 산맥이라는 것이 지나가요. 안데스 산맥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2,800m라는 높은 지역에 수도가 있다는 거죠. 이쿼터 뭐죠? 적도죠. 적도에서 나온 유래한 말이, 그러니까 적도에 나온 말이 에콰도르에서 이게 유래된 데가 이쿼터라는 거죠. 에콰도르에서 나온 말. 에콰도르. 맞습니까? 그래서 에콰도르가 있고 거기에 수도가 키토가 된다는 거죠. 키토.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그다음에 페루의 쿠스코.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이런 데가 다 안데스 산맥에 있는 건데 여기가 다 지금 해발 고도가 막 2,000 몇백 미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 영도를 기준으로 20도, 남북 20도에 있는 곳은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이런 지역들은 다 고산기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산기후. 그리고 페루의 쿠스코에 가면 마추픽추.
고대 잉카 유적지죠. 해발 고도 막 3,000 몇백 미터의 상에 이런 옛날에 도시를 만든 겁니다. 여기 지금 1911년에 발견했대. 1911년. 그전에는 아무도 발견 못했다가 누가 탐험가가 올라갔는데 이런 도시가 있는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 이렇게 높은 지역에다가 이런 도시를 어떻게 건설했을까? 엄청나게 불가사의한 거죠. 이것도. 그래서 쿠스코에다가 여기가 바로 잉카 유적지가 있던 곳이었던 거죠. 3,000 몇백 미터 상에 이런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불가사인 거죠. 이걸 아직 밝혀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라파스는 여기 4,000m예요. 볼리비아의 행정수도이며 문화경제의 중심지입니다. 4,000m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가면은 지금 올라가면 뛰면 안 돼. 뛰면 고산병에 걸려서 정말 쓰러져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뛰기는커녕 천천히 걸어야 돼요. 천천히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 여기 올라가면은 고산병 때문에 어지러워가지고 막 계속 토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좀 저지되고 좀 여기가 좀 더 높은 지역인데 이렇게 케이블카가 있는 거예요. 낮은 데에서 높은 지역까지. 이런 좀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살까요? 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잘 살까요? 낮은 지역이 더 잘 삽니다. 잘 사는 사람이 낮은 지역에 사고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높은 지역에 간 거예요. 그래서 높은 지역까지 이렇게 케이블카가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관광용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살기 위해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케이블카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높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가 좋을까요? 폐활량이 좋습니다. 폐활량. 여기서 좀만 뛰어도 폐활량이 좋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뭐가 유리할까요? 마라톤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케냐나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육상 장거리와 마라톤에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세계 신기록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케냐나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거죠. 세계 신기록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여기도 엄청난 이 알비시니아 고원입니다. 케냐나 에티오피아가 4,000m 고원인데 여기가 엄청난 그 고원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여기는 뭐 아침에 뭐 학교 가려고 20km 막 뛰는 거예요. 올 때도 20km 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폐활량이 높아지고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는 게 당연한 거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런 지역, 케냐나 에티오피아 이쪽에도 굉장히 높은 해발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육상 장거리와 마라톤에 굉장히 강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기후에 관련해서 오늘 좀 수업 내용이 많았죠. 그래서 많았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기후 다음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또 만나기로 합시다. 안녕.